자, 이제 151쪽에 그 방가로 2번 나오는데요. 일단 여러분, 이 건축허나 신고를 통해서 건축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했다면은 빨리 착공신고라고 착공을 해야 되는데, 착수 시한이 있고요. 공사 착수 시한이 있고, 또 여기 신고나 여기 신고에 대해서는 행정청이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 당신의 신고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신고 수리 여부를 통지하는 것도 있어요. 신고 수리 여부를 통지. 신고가 이제 적법하게 신고가 돼야 수리가 되거든요.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신고한 사람에게 적법하게 됐는지 안 됐는지 수리 여부를 잘 통보를 해줘야 뭐를 보완할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약간 다른 개념인데 미리 그것도 한번 여기서 추가를 해보면은 신고 수리 여부 통보는 신고한 때로부터 며칠 내에 하느냐, 5일 내에 하느냐 3일 내에 하느냐, 5, 3 둘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 건축 신고랑 착공 신고를 신고는 둘밖에 없잖아요. 이 둘을 비교해보면 요거는 권리 취득에 대한 신고, 권리 신고입니다. 요거는 권리 취득이랑 상관없이 언제 착공을 하겠다 사실을 신고하는 것에 불과해요. 그럼 권리 취득에 대한 신고랑 사실에 대한 신고랑 뭐가 더 중요해요? 건축 권리에 대한 신고가 더 중요하죠? 이건 할 수 있는, 이게 건축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거는 언제 착공하겠다 사실만 신고할 뿐이거든요. 이게 좀 더 중요한 것일수록 좀 더 여유있게, 신중하게 하라. 요게 5일 내, 요게 3일 내. 요게 이제 뒤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일단 그거 보세요. 그래서 방금 이번에 신고 처리 기한, 신고를 받은 때부터, 여기 신고는 건축 신고를 전제로 하잖아요. 신고를 받은 때부터 5일 내에 신고 수리 여부, 신고를 수리할지 여부 또는 처리한 연장 여부를, 혹시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라. 그래서 건축 신고에 대해서는 5일 내 신고 수리 여부 통지 이렇게 보시면 돼. 근데 나중에 착공 신고에서는 3일 내 신고거든요. 3일 내 착공 신고에 대해서는. 이건 건축 신고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것을 한번 구별해보라고 제가 이렇게 해놨고, 방가로 3번이 더 의미가 있죠. 건축 신고로 한 자가 신고부터 1년 내 공사를 착수하라. 이게 훨씬 더 많이 나온 얘기죠. 요거는 착수기한을 얘기해요. 착수기한. 여러분 건축허나 신고 중에서는 건축 신고가 가벼운 것이라 건축 허가보다는 착수기한이 짧을 거예요. 건축 허가 착수기한은 2년입니다. 좀 이따 나와요. 2년인데 건축 신고 착수기한이 그보다 짧은 1년. 그리고 여기도 건축허나 신고나 연장,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이제 연장은 가능해. 착수행 연장할 땐 다 1년입니다. 연장 1년도 물어본 적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 그래서 신고를 한 자가 신고부터 1년 내 착수를 하라. 1년 내 착수해야 된다. 착수한 1년. 다만이 그 연장의 연장, 건축주 요청에 따라 허가권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1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어요. 연장할 때 1년. 이때 신고를 하라. 이때 착수를 안 하면 신고 효력은 자동 상실됩니다. 신고했던 건 효력 자동 상실이 돼요. 1년. 그리고 양가로 4번의 건축허가 제한 보세요. 이것도 그 전에 했던 거 아닙니까? 자, 우리 허가 제한은 허가를 제한하게 되면 이제 건축할 사람은 그 제한 기한 동안은 허가를 못 받는데, 건축법상 건축허가 제한은 두 사람, 국장과 시도의사 둘밖에 없고, 바로 아래 허가권자 허가를 제한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국장과 시도의사고요. 원칙적 허가권자인 시장구청장은 스스로 제한 못해요. 바로 아래 허가권자 허가를 제한하는 구조라고. 국장과 시도의사 제한 중에서 제한 사유를 구별하시고 제한 기간 알면 되는데, 제한 사유는 그냥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1번 국장이 할 때가 국장의 허가권자에 대한 제한. 허가권자는 아까 특별시장, 관리시장 포함해서 다 국장 아랫사람이잖아. 국장이 허가권자에게 제한한 경우는 두 가지예요. 기업번에 국토관리상 필요한 경우. 전 국토관리니까 국장이 제한한다 그랬잖아. 시도의사가 제한하는 사유 아니죠. 시도의사가 왜 전 국토관리를 신겼습니까? 아니잖아. 그리고 주무부 장관이 특히 필요해요. 요청할 때입니다. 장관이 요청한다. 왜 장관이 요청해요? 국가 일과 관련해서 요청할 테니까 국장이 나서야 되지 않습니까? 이걸 시도의사가 한다면 틀리는 거 아닙니까? 넘겨보세요. 그럼 시도의사가 할 때는 동그라미 1번에 시도지사의 시장의수 구청장에 대한 제한. 바로 아랫사람이 시장의수 구청장을 제한할 수 있는데,
요거는 지역계획 또는 도시군 계획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입니다. 지역계획이든 도시군 계획이든 둘 다 지역계획 아닙니까? 도시군이 지역계획이니까 역시 지역계획과 관련돼 있으니까 국장이 나설 일이 아니고 지역을 대표하는 시도지사가 나서겠죠. 이렇게 구별하시는. 그리고 손표시에 또 혹시 헷갈릴까봐 원칙적 허가권자인 시장을 쓰고 정정한 저항권자는 아니다. 이런 까지 써놨고 요약서의 장점 아닙니까 이게. 그리고 동그라미 3번은 항상 이렇게 국장과 시도지사가 제안할 수 있는데 시도지사가 그 대신 제안했을 때는 함부로 허가를 제안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국장에게 보고를 해서 윗사람이 국장에게 보고를 해서 국장이 시도지사를 통지할 수 있는 규정이에요. 그래서 시도지사가 허가를 제안했다. 그럼 즉시 바로 윗사람이 국장에게 보고를 하고 내가 제안했다고 보고를 하고요. 그럼 국장이 딱 살펴봐서 괜찮다는 무라도 만약에 당신 제안 내용이 지나치다 이렇게 판단하게 되면은 그렇다고 지나치게 판단한다 하더라도 해제할 수 있다 안 하고 해제를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항상 여기서는 아무리 윗사람이라도 본인이 아랫사람이 한 것을 직접 해제는 못해요. 누가 하는 거에 해제를 해도 결정했던 사람이 해제를 해야 돼. 안 그런 거 채비는 어떡합니까? 그래서 국장은 직접 해제하는 게 아니고 해제를 시도지사에게 명할 수 있어요. 그럼 그 명령을 받아서 시도지사가 스스로 해제를 하겠죠. 명령을 이행하느라고. 그런 식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허가 제한기간도 여러 번 나온 얘기지만 별표 2개짜리니까 제한기간은 대부분 2년이 제일 많다 그랬잖아요. 그것도 2년입니다. 역시 1회 하나에 1년 연장할 때는 1년 연장밖에 없지만 2년에서 한다. 1회 하나에 1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허가 취소 보세요. 이것도 아까 허가권자는 다음의 경우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의무적으로 취소해야만 된다. 어느 때 허가를 꼭 취소해야만 되냐. 일단 제가 여기는 취소하여야 한다도 밑줄 거는 게 보통 허가 취소 같은 건 다른 데서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임의적이란 말이에요. 여러 가지 행정청이 선택할 수 있는 조치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꼭 해야 된다가 특이한 것이라 일부러 밑줄 거는 거예요. 나중에 주택법에서 사업에 착수하나 따르면 사업 승인 취소할 수 있다. 그래요. 여기만 해야 된다. 왜 여기만 해야 된다냐? 글쎄 이렇게 해놓은 게 특이하지만 아까 우리 건축 신고에 대해서 1년 내 착수를 안 하면 신고율을 자동 상실했었죠. 그죠? 저절로 없어진 걸로 본단 말이야. 그것처럼 똑같이 다루기 위해서 건축 허가에서도 착수를 안 하면 꼭 허가를 의무적으로 취소시켜라. 신고 효력 없애듯이 똑같이 꼭 시켜야 돼. 그래서 이걸 우습게 밑줄 거는 것도 그 전에 이거를 허가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틀리게 낸 적도 있기 때문에 이건 꼭 허가 취소해야 된다. 그리고 어느 때 허가를 취소해야 되는지 박스 1번 보시면 2년 내 착수 안 할 때 2년 착수 허가를 받은 때로부터 2년 내 착수를 안 할 때입니다. 건축허가에 대해서는 2년 내 착수해야 돼. 2년. 물론 공장은 보통 커서 3년이라는 예외를 인정해주지만 2년 착수고 다만 이거는 항상 1년 연장을 얘기합니다. 연장은 다 1년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연장은 1년 연장할 수 있고요. 아니면 또 있어요. 허가 취소 사유가 이번에 공사 착수하였어도 공사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면 완료가 불가능한데 허가를 유지해서 뭐합니까? 어차피 불가능한데 이것도 취소해야 되고요. 이건 그렇지만 이제 아까 1번 숫자 바꿀 수도 있고 3번도 바꿀 수는 있는데 3번은 여기에 특유한 얘기입니다. 착공신고 전에 착공신고 즉 착공하기 전에 경매 또는 공매 등등으로 결국 건축주가 대지소유권을 상실한 때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이건 6개월짜리 몇 년에 6개월 이후에 착수가 불가능하다고 공사 착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은 허가를 취소하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어떤 자가 자기 땅에 대해서 건축허가를 받아놨어요. 건축허가를 받아놓으면 착수할 수 있잖아. 그죠? 그런데 건축허가를 받아놓고 나서 착공신고 전에 소유자가 바뀌었단 말이야. 대지 소유자가 바뀌어서 착공신고하기 전에. 그럼 착공신고 전에 소유자가 바뀌었으니까 이제는 착공할 수가 없죠. 남의 땅에 어떻게 착공을 해? 건축허가는 남아있어. 그러나 땅이 없어 착공을 못해. 그럼 땅 산 사람은 자기 땅은 있지만 건축허가가 없어서 공사를 못해요. 어차피 건축허가 나온 건 그대로 있거든. 그거를 땅을 취득할 때 그 사람이 받은 건축허가를 돈 주고 비용 주고 좀 같이 받아오면 제일 편하지. 그런데 건축허가는 살아있는데 건축허가 받은 사람은 땅이 없어서 못 짓고 땅을 취득한 사람은
건축허가 없어서 못 짓고, 하나 허가 나오면 다시 허가 신청해도 안 나오거든요. 동일한 대지에 대해서는. 사는 게 제일 편한데 안 했을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6개월 정도 시간을 주겠다는 거예요. 6개월 정도 시간을 줘서 애초에 땅의 소유권을 잃은 사람이 만약에 6개월 내에 다시 소유권을 찾아왔다 그러면 공사 시작할 수 있겠죠? 그런데 6개월 지나도 완료가 착수가 불가능하다 판단되면, 아직도 못 찾아와서 불가능하다 판단되면 그 허가를 꼭 취소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땅 가진 사람이 이제 본인이 허가 신청할 수 있죠? 그러라고. 그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나중에 나온 거예요. 이게. 역시 이런 것도 새로운 걸 설명했을 때 잘 이해되시는 분도 있고 또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도 있고 항상 그런데, 하여튼 제가 항상 하는 게 그래요. 3번은 해야 돼. 3번은 해야지 내 거가 돼. 내 거가. 그것도 열심히 했을 때 내 거 되지, 3번 됐을 때도 내 거 된다는 보장도 최소 3번은 해야 내 거 된다는 거예요. 공법은 용어부터가 생소한 용어인데 뭐 용어도 모르는데 용어를 알고 나서 원래 이론을 알아야 되는 건데, 그죠? 그래서 공법을 많이 어렵게 생각하기 때문에 진짜 똑똑한 분이 나름 2번째 들을 때 좀 되고, 보통 합격하실 분은 3번째는 들어야 돼. 3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냥 따라오세요. 어차피 5, 6월 달 가서 마지막 이론 정리, 5, 6월 달에 이제 9회에 걸쳐 나가거든요. 9회에 걸쳐서 그게 최종 이론이에요. 최종 이론. 제가 5, 6월 달에 가서도 정리를 안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거 할 필요 없어요. 제가 하는 것만 하시면 돼. 그때가 기준이고, 그때라면은 뭐 1월 달에 시작하신 분들도 1월 달에, 3월 달에 3번째가 되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3월 달에 시작하신 분들도 1, 2월에 들으신 거 하얀 건 제가 들으라고 했잖아. 그리고 3월 달에 새로 시작해도 1, 2월 한 번, 3월 달, 5, 6월 따라서 3번째 아닙니까? 그리고 5, 6월에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같은 내용 갖고 더 이상 확대 안 하고 같은 내용 갖고 계속 이제 뭐 문제다 뭐다 하면서 이렇게 이제 그걸 다시 확인하면서 돌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려워도 그냥 그렇게 하시면 돼요. 또 그렇게 따라와서 합격을 하시고 하니까. 요새 어려워요, 여러분? 공부하는데?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안 받아요? 어렵긴 하는데 그냥 극복할 수 있는 스트레스다. 스트레스 전혀 안 받는 건 공부 안 하시는 분들이 안 하시는 분들. 공부 안 하면 세상 편하기 때문에 스트레스 안 받아요. 스트레스는 공부하는 사람들이 느끼는 거예요. 엄청 열심히 하면 막 슬럼프까지도 느껴요. 슬럼프는 제일 큰 훈장이고. 겪어야 돼요. 공부하는 과정에서 공부 열심히 한다는 반증이기 때문에, 또 그런 이제 또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래야 그만큼 이제 합격의 길로 좀 더 다가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목표를 가지고서 공부를 하는데 스트레스가 없을 리가 없잖아요. 이 길이 또 이거 아주 쉬운 길이라면 스트레스 없을 수도 있지. 산책하듯이 그런 건 아니고, 또 그렇다면 아예 가치도 없고, 힘드니까 할 만한 거고, 힘들다는 것은 공부를 열심히 했다는 얘기예요. 열심히 한다는 얘기예요. 힘든 건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건 당연히 겪어야 되는 부분이니까. 됐고. 자, 이번에 이제 여기서 이 정도면 중요한 얘기들 많이 했습니다만 이 절차가 이제 쭉 나올 텐데, 절차에서 매도 청구에 관련된 부분을 좀 한번 해드릴까요? 자, 2번의 양글 1번 보세요. 양글 1번. 건초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대지 소유권을 확보하라. 제가 맨 처음에 적어놓은 대지 소유권 확보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건축을 받기 전에 대지 소유권을 확보하는 건 당연한데, 소유권을 반드시 확보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남의 땅에도 이용권 설정해서 건물 지을 수는 있잖아. 그래서 소유권 확보가 원칙일 뿐이고, 소유권 확보 없이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다만입니다. 다음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음에 하나에 해당한다면 소유권 확보 없이도 건축허가 신청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인데, 많죠. 1번에서 또 5번까지 1번 정도, 1번, 2번 정도만 보세요. 1, 2번. 1번은 건축주가 대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했다.
이게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 100%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 예를 들어 지상권을 설정했다, 이거죠.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건 확보해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건축법에서는 다만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은 제외. 건축법에서는 주로 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않지만 주로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주택법에서 대규모로 지어서 분양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주택법에서 30세대가 아니다 그럼 건축적용을 안 받기 때문에 작은 것이지만 상대적으로 작은 것이지만 건축법에 따라서 건축허를 받아 지어서 분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이라면 건축법에서는 소유권을 확보하는 거예요. 소유권을. 사용권만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소유권을 확보해야 그거를 나중에 분양할 때 그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같이 넘겨주기 때문에 분양을 목적으로 한 공동주택일 때는 사용권으로 안 된다. 이 제외가 있고, 그리고 동그라미 2번과 관련해서 이제 여기랑 관련된 것이 그 매도 청구랑 관련되는 부분인데, 건축주가 건축의 노후화 또는 구조 안전 문제 등 사유로 건축물을 신축 등을 하기 위해서 건축물이 해당 지지 공유자 수의 80% 이상 동의를 얻고 수에서 80% 이상이고 그 동의한 공유자 지분면에서도 지분 합계가 전체 지분의 80% 이상의 경우를 얘기합니다. 이거는 공유하고 있는 건축물을 전제로 하고 공유하고 있는 건축물 여러 사람이 공동 소유하고 있다라면은 이런 건축물에 건축을 할 때는 건축물과 건축물이 대지 둘 다 여러 사람이 공유하고 있으니까 100% 동의받기 힘들지 않느냐, 100% 동의 확보하기 힘들지 않느냐, 80% 이상 동의자 수든 지분이든 80% 이상 확보하게 되면은 전체 소유권, 사유권 확보 없이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80% 이상. 그러면 보세요. 여기와 관련해서만 나오는 얘기인데 지금 여기서 80% 이상 확보를 한 상태에서 80% 이상 사용권을 확보한 상태에서 이제 건축허를 신청해서 받았다 칩시다. 그 확보해서 건축허를 신청해서 이제 받았어요. 건축허를 신청해서 건축허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사 들어가야 되잖아. 공사 들어가려면은 나머지 확보하지 못한 부분을 확보해야 전체에 대해서 공사 들어갈 수 있죠. 전체 확보 없이 일단 건축허는 받았지만 건축을 하려면 나머지를 확보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나머지를 확보하려면 동의 안 했던 그 공유자 이런 사람들이 내가 계속 동의를 안 해주면 당신 100% 확보 못해서 결국 공사를 시작을 못하겠네? 그런 약점이 있다라면 내가 그대로 가만 보고 있을 수가 없지. 내 집은 사가라. 한 5배 사가라. 시가에 5배, 10배 사가라. 이렇게 버틸 수 있지 않습니까? 실제 그렇게 이런 규정 없을 땐 버티는 규정이 있었고 나중에 주택법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자에게 당신 물건을 시가로 나에게 파세요라는 매도 청구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일종의 알박기 문제를 해결하는 이 제도가 바로 이 제도입니다. 매도 청구. 매도 청구가 상대방의 당신 물건을 나에게 팔아라라고 청구하는 게 매도 청구라고 했잖아. 이 80% 이상일 때 받고 나서 매도 청구한다 이 얘기는 나중에 주택법에서도 비슷해요. 거기서는 물론 지구단위 결정이 필요한 사업이 약간 여기랑 다릅니다만 100%가 아니고 큰 사업은 80% 이상 상권만 확보하면 일단 사업 승인 받을 수 있다. 사업 승인 받고 나서 착수할 때 역시 매도 청구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기본 구조는 똑같아. 거기나 여기나 건축법 주택법에서 80%도 비슷하고 그래서 방가로 2번 보세요. 방가로 2번. 그 아래 방가로 2번. 위 방가로 1번의 이에 따라 건축허를 받은 건축주를 전제로 하잖아요. 80% 이상 동의를 가지고 건축허를 받은 건축주를 전제로 하잖아. 이런 건축주는 동의하지 아니한 공유자에게 그 공유 지분을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시가 매도 청구를 얘기합니다. 매수 청구와 달리 매도 청구를 몇 배 받으려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라 다 시가. 감정가 아니에요. 공시지가 아니고 시가로 한다래도 매수 청구 당하는 사람들은 억울해한다고. 응? 이런 거 없을 때는 그냥 말밖에 했는데 시가 매도 청구. 이때 매도 청구하기 전에 공유자와 3개월 이상 협의라 이것도 똑같고요. 최소 3개월 이상 협의는 해보고 안 될 때 매도 청구라는 무서운 칼을 빼들어라. 3개월 이상 협의하고 안 될 때. 자, 그런 내용들 됐고 넘겨보세요. 이제 이 건축 절차랑 관련된 나머지 얘기는 고자 한번 넘겨보실까요? 155쪽에 6번의 착공신고 보시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 보통 건축물, 허가 신고 대상과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 신고 대상 가설은 워낙 간단한 것이라 빠집니다만 요것의 건축주는 허가권자에게 공사에 착수하기 전까지, 공사 착수하기 전까지 공사계획을 신고하라. 이게 착공신고가 되는데요. 판가로 이번에 이 착공신고에 대한 처리 기한 때문에 이것도 한번 지금 미리 보는 겁니다. 원래는 나중에 해도 됐지만 3일 내 이 착공신고를 받은 때로부터 허가권자가 3일 내 신고 수리 여부를 통지하라. 아까 건축 신고에 대해서는 5일 내 수리 여부 통지, 착공신고에 대해서는 3일 내 통지. 이게 좀 더 짧다 그랬잖아. 아까랑 비교해 보시면. 됐고요. 됐고 넘겨보세요. 넘겨보세요. 여러분 여기서도 간단하게 감리자는 원래 건축주가 지정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건축주가 내 건축공사를 할 감리자를 지정하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예외가 존재해요. 이거는 특수한 경우죠. 건축 감리비도 항상 건축주가 주는데 왜 허가권자가 이것까지 나서서 하느냐. 이게 특수한 경우입니다. 그것만 살짝 보세요. 그래서 7번에 1번 보시면 건축주는 다음 구분에 따라 감리자를 지정하라. 그래서 건축주가 지정하는 게 원칙인데 박스 안 봐도 되고요. 건축주가 지정하는 게 원칙인데 방가래 2번 보시면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특수한 경우가 있어요. 이게 예외적 현상인데 허가권자가 행정청이 직접 나서서 하는 이래도 불구하고 소규모 건축으로서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건축물. 건축주가 작은 건축물이라 본인이 직접 시공을 한대요. 보통은 시공자를 선정하여 건설회사 등에게 맡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공자를 선정해서 맡기는 게 아니고 건축주가 직접 나서서 시공을 한대. 자기 집 자기가 직접 짓겠대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도 건축주에게 감리자를 맡기게 되면 감리자가 제대로 감리를 못할 거라고 보는 거지. 건축주 눈치를 봐야 되니까 건축주가 돈을 주는데 그래서 허가권자가 안전을 위해서 허가권자가 나서라는 케이스고, 또 하나는 이건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니까 그렇고, 또 하나는 주택으로 사용하는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다중 다가구를 등 영어로 정하는 게 또 있어요. 그런데 대표적으로 2개만 적어놨는데 이런 경우에는 허가권자가 직접 감리자를 지정하라. 설계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감리자를 지정하라. 허가권자가. 그러니까 아까는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것이 있고, 지금 이것 취지는 여러 가구 여러 세대가 사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주택이라 안전성 강화 측면에서 아무래도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하게 되면은 건축주 눈치 안 보고 강력하게 감리를 할 수 있다고 보잖아요. 그래서 허가권자가 직접 나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대표적인 공동주택인 아파트 연립 다세대에다가 단독에 속하는 것 중에서 다중이나 다가구까지 들어가잖아요. 다중이나 다가구, 적어도 다중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다중이면 하숙집이라고 했잖아. 다중주택 이상만 돼도 여러 사람들이 사는 주택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허가권자가 직접 이 정도 얘기만 제가 해드립니다. 이 정도 얘기만. 그리고 사용승인 보세요. 항상 여기서는 사용승인이라는 말을 씁니다. 공사 끝나고 사용하기 전에 쓰는 거. 역시 사용승인 신청 대상은 건축주가 신청하는데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과 허가대상 가설 건축물, 일반 건축물은 허가 신고, 가설 건축물도 허가 신고 둘로 나눠져 있는데 신고 대상 가설 건축물이 제일 간단한 것이라 이때는 대상이 아니에요. 대상 아니라는 것은 사용 승인 받고 쓸 필요 없는 것에 들어갑니다. 워낙 간단한 것이라. 그거 빼고 나머지 건축물이라면 공사를 건축주가 완료한 후에 사용하기 전에 감리 완료 보고서 등을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 승인을 신청하라. 그래서 역시 허가권자에게 다 끝내고 신청하는 게 사용 승인인데요. 그러면 방가로 이번에 허가권자는 사용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는 7일 내에 승인을 한 검사를 해야 되고, 사용 승인 검사 7일 내에 하고,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해서 승인서를 내줘야 됩니다. 7일 내에 한다는 점에서는 참 빨라서 좋다 그랬어요. 7일 내에 사용 승인서 내줍니다. 그리고 방가로 3번에 사용 승인 없이 건축물을 사용할 수 없다. 당연하죠. 사용승인 받고 써야 되는 겁니다. 사용승인 없이 못 써요. 단 다음의 경우는 사용승인 없이도 예외적으로 쓸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일반의 허가권자가 7일 내에 승인서 교부를 안 했다. 아까 7일 내에 하라고 했잖아. 빨라서 좋다는데 안 했다. 그 사람 잘못이니까. 아니면은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임시 사용승인이라는 것이 임시
완료하기 전에 일부분을 먼저 쓰는 게 임시사용승인이거든요. 어쨌든 임시사용승인 받으면 요 임시사용승인 하나 2년 내지만 요거에 따라 사용할 수 있잖아요. 정식 사용승인 없어도, 그죠? 이렇게 지금까지 보신 게 일반 건축물의 건축 절차였는데 우리 가설 건축물 건축이 나옵니다. 우리 가설 건축물은 가설 임시로 설치한 게 가설인데 가설 건축물도 역시 허가와 신고 대상 둘로 나눠져요. 그런데 가설 건축물은 잠깐 쓰는 것이 가설 건축물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신고 대상입니다. 가설 건축물에서 허가 대상이 특이한 거예요. 그 허가 대상은 그런데 앞에서 배웠던 것이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1번의 건축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이 도심계획 시설 또는 시설 예정지에 있어서 가설 건축물을 지을 때 요 말이 들어갔을 때 도심계획 시설이 됐든 시설 예정지에 됐든 요 말이 들어갔을 때만 유일한 허가입니다. 이럴 때 왜냐하면은 우리 앞에서 국회법상 도심계획 시설 예정지에서 사업 시행이 미시행 시 거기서 가설 건축물 허가가 나왔거든요. 사업시행 미시행지 조치 중에서 2년 내 사업시행 안 되고 있다. 그럼 2년 내 안 되고 있다라면은 허가받을 수 있는 것 중에 가설 건축물, 공작물, 건축물의 개축, 재축, 신축, 증축은 안 된다 이렇게 했던 거. 거기 가설 건축물 허가받아서 하라. 그 허가가 여기 허가예요. 그쪽 허가가 여기 건축부에서는 허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도심계획 시설과 관련된 가설 건축물 지을 때만 유일한 허가다. 허가권자는 시장에서 부천장 당연하고요. 전치기간에 3년이고 층수도 3층이야. 어차피 가설 건축은 둘 다 전치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전치기간 동안 쓰고 전치기간 지나면 철거를 해야 되는 게 가설입니다. 근데 둘 다 3년이에요. 3년. 허가 대상이든 신고 대상은 둘 다 3년 이내입니다. 3년 이내. 그런데 허가 대상은 거기다가 허가를 내줄 때 층수 제한도 추가로 더 받아요. 3층이 합니다. 3층이야. 4층부터는 허가 못 받는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4층이라면 허가 자체가 안 나와요. 전치기간은 3년에 내고 층수도 3층이야. 아예 가설 건축은 잠깐 쓰는 건데 4층, 5층 좀 너무 아깝죠. 3층이야. 그래서 추가되는 게 3층이야라. 다른 좋은 얘기도 있습니다만 숫자만 제가 하는 거죠. 숫자는 유일한 허가 대상 가설 건축은 허가 대상이 유일하니까 3, 4마다 3년 이내 3층이야. 3년 이내 3층이야. 그리고 대부분이 다 신고인데 보세요. 방금 이번에 허가 대상 가설 건축 외에 재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형 가설 건축 용도의 가설 건축을 축조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은수구청장에 신고하라. 근데 전치기한 3년 이내 이건 똑같잖아요. 전치기한 3년 이내 이게 2자가 아닌 3자 중에 유명한 3년짜리입니다. 전치기간 연장할 때 필요한 것은 다음에 할 때 추가할 것이고 총론 파트 끝났고 자 이제 158쪽에 강론 파트에서 대지도로 관계부터 합니다. 자 우리 이제 강론 파트인데요. 좀 더 기술적인 부분들이 많은 부분 대지와 도로의 관계가 유명합니다. 대지는 도로에 접해야 된다 그 관계 유명해요. 그래서 자 우리 이 건축물이 들어설 대지는 건축이 들어설 대지는 도로에 접해야 된다. 나중에 보시면 2m 이상 접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2m 이상 접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대지도로 관계인데 건축에서 도로 개념은 이 도로 개념은 대지도로 관계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도로 개념이 별도로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 도로 개념은 법마다 다 다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먼저 도로 개념부터 나와 있습니다. 도로 개념부터. 도로가 어떤 것이냐? 건축법상 도로는 어떤 것이냐? 건축법상 도로는 원칙, 보행과 자동차 등이 둘 다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다음의 도로나 동그라미 1, 2번에 해당하는 도로나 예정도로를 포함해서 말한다. 이게 원칙적 도로 개념이에요. 당연히 도로가 되려면 사람도 다니고 자동차도 다니고 사람, 자동차 둘 다 가능한 게 전제가 되어 있고요. 너비는 4m 이상이에요. 너비는 4m 이상. 원칙적 도로 너비는 4m 이상입니다. 원칙적 도로 너비는 4m 이상. 왜 도로 너비는 최소 4m를 원칙으로 보느냐? 사람도 다녀야 되고 자동차도 다녀야 되고 적어도 자동차가 다니려면 일방 통행만 돼서는 안 되고 서로 교차 통행이 돼야 되잖아요. 한 차가 가기 위해선 최소 2m 폭은 있어야지 한 차가 가기 때문에 교차는 돼야 된다. 2, 4, 4가 되는 겁니다. 최소 4m 이상 도로 개념. 이런 예정도로까지 포함해요. 예정도로는 건설될 예정인 도로. 아직 건설이 안 돼 있는 계획상에 있는 도로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정도로에도 나중에 건설이 되면 적어도 예정도로가 되면 도시군관리로 결정까지 끝난 도심계획 시설로서의 도로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결정이 돼 있기 때문에 사업 설치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설치하면 지금 안 닿아도 나중에 설치가 되면 그걸 통해서 다닐 수 있겠네? 예정도로까지 포함된다는 것도 정확히 보시고, 어떤 도로를 얘기하느냐, 동그라미로 각종 법의 한도로 다 얘기합니다. 국가법, 도로법, 각종 법의 한도로 다 들어가고요. 각종 법에 따라 고시가 된 도로뿐만 아니고 동그라미 이번에 정식 고시가 안 돼 있어도 간단하게 건축원화 신고시 행정청이 지정한 도로까지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법에서 고시가 안 돼도 행정청이 그때그때 어떤 사람이 건축허가 신청 들어왔는데 여긴 도로로 해주겠다. 행정청이 지정한 도로까지 다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 넓은 개념. 그런데 거기다 예외적 도로까지 인정합니다. 예외적 도로가 두 가지가 존재해요. 자, 예외 중에 1번 차량 통행이 불가능한 제가 보행은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편에서 써놨는데, 지형적 조건으로 차량 통일한 도로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시장 등이 그 위치를 지정공원한 구간 안에 도로는 너비 3m 이상이면 되는, 이런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계단으로 만들어진 계단식 도로를 상상하시라고 했어요. 계단식 도로. 만약에 도로가 계단으로 만들어진 도로라면은 경사가 높은 곳이라는, 거기는 계단으로 만들어진 도로 종종 보이지 않습니까? 산줄기에 마을 들어섰을 때 계단으로 만들어진 도로라면은 사람은 다닐 수 있어요. 계단을 통해서. 차량 통행은 불가능합니다. 그런 도로 원래 둘 다 가능해야 되잖아. 그래서 이거는 차량 통행이 불가능한, 사람만 다닐 수 있는 이런 도로도 예외적 도로로서 너비가 3m 이상, 4m에 대한 예외이기도 하죠. 3m 이상이면 인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도로에 접하면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막다른 도로라고 해서, 막다른 도로, 막힌 골목길을 얘기합니다. 보통 통과도로거든요. 도로는 보통 통과되는 도로인데, 예를 들어 이쪽에 이렇게 막다른 도로다. 막다른 도로도 도로서 인정하는 예외가 있어요. 이건 막다른 도로의 너비에 따라, 너비와 그 길에 따라서 그 일정한 박스 기준에 해당되면은 도로로 인정을 해줍니다. 아직 박스 기준에 대한 요거는 한 번도 낸 적은 없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오르골절 할 때 추가할 때나 슬쩍 말씀드릴 텐데, 적어도 이렇게 예외적 도로를 인정하지만 어떤 도로는 건축상 도로 개념이 아니냐, 거기 제가 주의에 써놨던 거, 보행이 불가능한 도로, 즉 자동차만 다닐 수 있는 도로는 대제도로 관계에서 도로 아니다. 둘 다 가능한 게 원칙이고, 아까 계단식 도로처럼 최소 보행만 가능한 도로는 있어도 반대 경우, 보행이 불가능한 도로는 도로 아니에요. 최소 보행은 가능해야 된다는 거죠. 도로가 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자동차 전용 도로, 고속도로 생각을 해보세요. 차만 다닐 수 있지 사람은 못 다닙니다. 그런 도로에 아무리 접해봐요. 사람이 다닐 수 있나? 못 다니잖아. 소용없다. 건수한 도로에서 도로 개념 넓어도 그건 도로 개념 아니에요. 다닐 수가 없어요. 자, 요거를 도로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2번이 제일 유명한 대제도로의 관계입니다. 대제도로 관계. 사실 이 대제도로의 관계라는 것이 대지는 도로에 접해야 된다. 그 원칙처럼 건축물의 대지는 도로에 접해야 된다. 그런데 이 도로에서도 자동차만 다닐 수 있는 도로는 도로 개념 아니니까 이건 제외고 소용없고, 보통 도로에 2m상 접해야 된다. 이게 대지도로 관계의 원칙적 규정인데, 제가 써놓은 거 이게 이 얘기입니다. 2m선 접하라. 아까 도로너비는 원칙이 4m 이상은 돼야 된다고 했습니다만, 접하는 부분은 2m면 돼요. 최소 2m. 왜냐하면 여기서 건물 지어서 사는 사람들이 왜 접하라고 하는 거예요? 건물 지어서 사는 사람들이 이 접하는 부분을 통해서 드나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드나들 수 있어야 되는 것이. 그럼 최소 2m 접하면 돼요. 사람뿐만 아니고 여기서 차 같은 경우도, 차가 있다면 차도 2m 접하면 들어왔다 나갈 수 있죠? 이웃집 차랑 교차할 필요는 없죠? 들어와서 주차하고 있다가 나가면 되니까. 최소 2m 접하면 돼. 이게 유명한 대제도로 관계 얘기입니다. 2m에서는 접해야 된다. 그런데 사실 이것이 제가 전면적에만 적용되는 것이 무엇이다라는 건 오르골달에 한다라고 했는데, 전면적, 즉 사람 많은 도시지역 등에만 적용되는 규정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6가지 규정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이거는 사람 많이 사는 곳에만 적용이 되지 거의 시골 같은 데는 적용할 필요가 없는 규정입니다. 이건 나중에 완성할 땐 나중에 해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 지금 여기 이게 도시지역 등 사람이 많이 사는 곳인데 이쪽 땅이라면은 직접 접하고 있지 않다라면은 다닐 수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다닐 수가 없다.
여기 나머지 땅에 어떤 곳에 사람이 많은 곳이면 다른 사람의 땅 집들로 둘러싸여 있거든. 이게 직접 다 하지 않으니까 못 다니잖아. 근데 이게 만약에 전면적 적용대상 지역이 아닌 시골 등이다 생각을 해봐. 시골에 산골 같은데 생각을 해봐. 예를 들어 극단적 예지만 직접 접하고 있지 않아요. 그럼 이 둘러싸고 있는 게 뭐야? 집들이 둘러싸여 있나요? 논밭들이지? 예. 그냥 다니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약간 불편할 뿐이지. 예? 그래서 이 대지가 들어와 접해야 된다는 것은 사람이 많은 전면적에만 적용되는 규정이에요. 이게 거길 전제로 해서 이게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근데 하여튼 원칙이 2m 접해야 되는 건데 예외까지도 정확히 보세요. 예외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만 다음에는 그러지 않아야 되니까 2m 이상 접하지 않아도 되는 케이스가 1번이고 더 많이 접해야 되는 게 2번이에요. 일단 2m 이상 안 접해야 되는 케이스에는 그거 이해하시면 됩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1번에 해당 건축에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해요. 예를 들어 여기 접하는 부분이 1.5m, 1m만 접해죠. 2m 이상 접하지 않아도. 왜 되느냐? 아니 1m만 접해도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이 되면 출입하라고 접하라는 게 취지죠. 그죠? 어떤 사정으로 출입에 지장이 없대요. 행정처가 인정을 해줘야 되겠지만 그러면 2m 이상 접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출입에 지장이 없으니까. 또 하나는 건축의 주변에 광장공원, 유원지 등 건축의 주변에 광장공원, 유원지 등 어떤 곳이 있느냐? 관계법령에서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공지로서 허가권자가 인정한 것이 있대. 광장공원은 공지의 예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대지도라 접하지 않고 있는데 여기에 광장이 설치되어 있고 공원이든 광장이든 공원이든 유원지든 앞으로 이런 광장공원은 법에 의해서 건축이 금지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서 공중은 누구나 다닐 수 있게 보장해 주는 게 여기야. 그러면은 차는 뭐 힘들더라도 그죠? 여기 사는 사람들이 일단 여기를 통해서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죠. 직접 접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농지보다는 농막이에요. 농막 지을 때 농막. 농막은 어디 짓는 것이냐? 농지에 짓는 게 농막이에요. 농지에 짓는 게 대지에 짓는 게 아니고 농지에. 원래 농지에는 건물 못 짓잖아요. 농막은 지을 수 있어요. 원두막도 농막의 한 종류예요. 원두막. 그러니까 여기 이제 농막 같은 경우는 농민들이 농사 지을 때 휴식용으로 아니면 뭐 비료 갖다 사는 이런 용도로 쓰는 것이라 거주용이 아니거든요. 이게. 그럼 직접 접할 필요 없다는 거지. 농지에 져야 되는데. 그래서 빠지고요. 이번에 연면적 합계가 2000이에요. 이건 더 많이 2000 제곱 연면적 2000, 공장은 3000 이상이고 연면적은 2000 이상, 공장은 3000 이상 이런 건축물인데 괄호 속에 축사, 작물 재배사는 제외. 또 제외고 그러니까 2000에 대한 예외가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공장은 3000 이상일 테고 2000 이상은 또 축사, 작물 재배는 제외고 이런 대지는 더 많이 접해야 된다. 너비 6m 이상 되는 도로에 4m 이상 접해야 된다. 자, 여기 보시죠. 이거는 무슨 얘기냐? 이렇게 가시면 돼. 그냥 어차피 숫자 많이 나오는데 요거는 아까처럼 다 이해할 수 있잖아요. 이거는 이해할 수 있는 숫자인데 여기 들어서는 건축이 크다라면 한두 집이 살 게 아니고 많은 집이 살 정도로 연면적이 크다라면 여기서 크다는 기준이 다행히 고맙게도 일단 2000 이상부터 생각을 해봅시다. 2000 이상. 그러면은 큰 건축물로서 1000도 아니고 3000도 아니고 2002가 추가됐으니까 접하는 부분 도로 다 2를 더해. 2가 추가됐으니까 다 2를 더하면 너비 6m 이상 되는 도로에 접하는 부분 4m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거든요. 2000 이상이니까 적어도 2000 이상은 여러 세대가 살겠네. 그죠? 여러 집이. 그러니까 2m 접해서는 부족하겠죠. 그죠? 이제는 교차도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4m에서는 접해야 되는데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 너비가 6m 이상 되는 도로에 접하는 부분 4. 2000이 추가됐으니까 다 2를 더했다. 그런데 이것도 글쎄 공장은 따로 3000 이상, 공장 3000 이상을 묻는 것도 냈었어. 예외를. 공장은 3000 이상이고 또 축사, 작물 재배사는 2000 이상이라 하더라도 여기서 제외니까 여기서 제외된다는 것은 원칙에 돌아와서 2m 접하면 된다는 얘기죠. 공장 창고는 아주 공장 창고야. 에? 축사나 작물 재배사는 여러분 축사, 작물 재배사가 2000 이상이라면 많은 사람이 살아요 거기에? 사람은 안 살아. 사람 안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에 집이 아니잖아.
그럼 축사나 작물 재배 사람은 축사, 작물, 동식물이 거기 사는 거죠? 사람은 관리할 사람만 드나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2m 잡으면 충분한 거지. 이건. 일반 사람이 살아야 그 드나가던 사람이 부대낄까 봐 이렇게 많이 4m 잡아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제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 이제 도로의 지정 폐지 변경. 요것도 한번 지정과 폐지 변경 차이점만 살짝 같이 봅시다. 양가로 3번 얘기. 아, 이건 별표도 안 해놓은 건데 굳이 이걸 지금 할 필요 있나? 네, 지금 할 필요 없겠네. 그럼 이거는. 건축선도 별표 하나가 돼 있었고, 요것도 제가 건축선의 세 가지 예외를 나중에 5월달에 제가 한다고 했잖아요. 5월달에 하면 됩니다. 이것도. 요 계산 문제 쓰는 것도 이거 다 이해해보면 간단해. 세 가지 간단합니다. 도로 넓히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넘겨보시면 160쪽에 대지에 대한 규정. 지금까지 도로에 대한 규정에서 대지에 대한 규정이 나오는데, 먼저 저지대라고 해서 대지는 인접한 옆에 있는 도로면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여러분, 대지와 대지 사이 따지는 거 아니에요. 대지가 인접하는 대지면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대지가 어떻게 인접하는 도로면보다 낮아서는 안 됩니까? 그럼 뭐 다 높아야 됩니다. 인접하는 도로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도로보다. 대제도로의 관계에서. 자, 예를 들어 도로, 대지. 대지가 옆에 접하고 있는 도로보다 낮다라면은 배수 문제 때문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 빗물이 떨어지더라도 여기 와서 여기 고이겠네? 낮은 곳에 고이겠네요? 이런 배수 문제 때문에, 안전성 때문에 대지는 인접하는 도로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규정을 위반하면 건축허가가 안 나오기 때문에 대지를 성토로 하는 거예요. 낮은 곳이 있으면 옆에 붙어있는 도로보다는 높게 성토로 하는 겁니다. 물론 이게 배수 문제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만 대지 안에 배수의 지장이 없거나 건축의 용도상 방습의 필요가 없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다. 낮아도 된다라는 얘기가 있고, 자, 우리 조경 볼까요? 조경 이건 별표 2개나 돼 있잖아. 자, 우리 조경이라는 게 이제 대지 안에 건물 다 짓지 말고 남겨놓고 거기다 나무 심어놓고 숨통 트이게 좀 조경하라는 얘기인데,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주입니다. 그러니까 조경 의무는 그곳에 어느 정도 크기의 건축을 짓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어느 정도 큰 대지에 건축하느냐가 문제예요. 대지 면적 기준으로 200 이상이에요. 대지 면적 기준으로 200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저래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 안에 조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대지 면적 200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할 때는 의무적으로 조경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조례가 정하는 만큼 해야 돼요. 이 정도가 안 되면 조경할 필요가 없지만, 이렇게 원칙적으로 해야 됩니다만 방가로 이번에 조경을 안 할 수 있는 예외가 있어요. 아까 1번 원칙에 속하더라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안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안 할 수 있는 경우를 구별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안 할 수 있는 경우를 구별하시는 게. 그래서 제가 별표 2개를 해놓은 것도 주로 요 안 할 수 있는 경우를 구별하는 이 문제에서 냈어요. 그 아래 옥상 조경 문제도 있지만 주로 요걸 잘 보시면 되고, 이해할 건 이해하시고, 제가 밑줄 거는 부분만 어쩔 수 없이 이해로 안 되고 좀 이해를 하더라도 숫자를 좀 기억해야 될 부분인데, 여기선 바꿔도 이 밑줄 그은 부분 갖고 바꿨어요. 다른 건 바꿀 수가 없거든. 예를 들어서 1번의 녹지나 관농자에 건축하는 건축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상공이면은 자연환경이 별로 없고, 녹지나 비도시는 자연환경 보존할 땅이죠, 그죠? 이 보존할 땅이면은 굳이 인간이 하는 조경 별 볼 일 없다고 보는 거지. 보존할 땅이면 자연환경 자체가 훌륭해서 멋있는데 뭘 조경을 합니까? 에? 사람이 아무리 조경해봐요, 자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그래서 녹지나 관농자에서 짓는다라면 조경 의무 없어요. 자체로 훌륭한 곳이기 때문에, 자연환경 훌륭한 곳이라, 보존할 땅이기 때문에. 녹지 비도시 나오면 무조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2번에 대지에 염분이 함유되어 있대요. 아니, 소금기가 함유되어 있으면 조경해도 죽는다니까. 죽어요. 그럴까 할 필요 없다. 아니면 함유되어 있거나 또는 건축의 용도상 조경 조치가 곤란하거나 조경 조치를 하는 것이 오히려 불합리하답니다. 안에 조경 조치를 하는 것이 불합리한데 돈 들여서 도대체 조경을 왜 하라고 합니까? 부조리지. 그러면 축사 해줄까요? 소대지를 위해서? 조경?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축사, 소대지를 위해서 얘기하니까 그러네.
요새 전 세계적인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요새 자연이 회복돼 간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전면 통제 안 하니까, 전면 통제 안 하고 다 그래도 이렇게 하니까 덜한데, 우리나라만 전면 통제 안 하잖아. 다른 나라는 전면 통제하잖아. 집에서 못 나가게 한다고 그냥 전국으로 막 통제를 한다고. 슈퍼 같은 거 열게 하고 약국이나 열게 하잖아. 다른 것도 아예 못 열게 하잖아. 그러니까 생산 활동이 완전히 거의 사람이 안 되는 거 하니까 그렇게 하늘이 맑고, 특히 터키 쪽에서도 막 하늘이 그렇게 맑아서 푸른 하늘, 옛날에는 안 보이던 푸른 하늘이, 먼지가 중국만 해도 깨끗해졌잖아. 우리나라는 그래도 좀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글쎄 아직 그거 안 하니까. 막 거북이도 막 나타나서 막 그 해변으로 막 가는 그것도 나오던데, 사람 있을 때는 없었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많은 사람이 살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것도 진짜 친환경적으로 나중에 좀 더 시대가 지나서 이제 화석 연료 안 쓰고 막 이렇게 된다면 자연환경은 더 깨끗해지는 거죠. 누가 댓글 쓴 거를 보니까 꼭 공감한다는 게 아니고 하도 그 재치 있는 댓글을 이렇게 써놨던데, 그러니까 혹시 댓글 중에 혹시 지구 입장에서는 인간이 바이러스고, 코로나 바이러스고, 그 코로나 그게 오히려 백신 아니냐. 지구 입장에서는 그런 얘기를 누가 써놨던데, 제가 공감한다는 얘기 아니고 그만큼 이제 인간이 자연환경을 파괴하는데 그래서 인간이 제일 무섭다 그러잖아, 제가. 그래서 가능하면은 참 일회용 이런 거 그 플라스틱 이런 거 쓰지 말아야 된다는 건 참 공감하는데, 전체가 좀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자, 하여튼 축사 하실 필요 없다. 허가되던 가설 건축물. 아니, 허가되던 가설 건축물인데 뭔 적용을 하겠습니까? 근데 여기 이상하게 허가되던 가설을 이렇게만 적어놨어요. 그럼 신고대상 가설은 여기 없으니까 해야 되느냐? 유추해석상 그건 안 되겠지. 당연히 이런 건 유추해석에도 상관없어요. 자, 이런 것들은 느낌 잡아서 보고, 왜 축사를 해서 하겠느냐? 가설 건축에서 왜 하겠느냐? 그죠? 녹지 비도시 왜 하겠느냐? 이렇게 느낌 잡아보면 되는데, 5번, 6번. 5번은 작은 공장이에요. 작은 공장. 6번은 작은 물류시설이고, 공장이나 물류시설인데 작은 거. 여러분, 공장은 우리 적용을 하는 기본 취지가 그곳에 적용한 곳에 사람들이라서 여유 있게 좀 살라 그런 얘기예요. 근데 공장이면 물건 생산하는 곳이고, 이것도 큰 공장이면 꼭 생산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관련된 사람이 있으니까 좀 여유 있게 적용을 해야 되지만, 작은 공장이면은 생산에만 몰두해도 된다. 작은 공장이니까 안 해도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근데 작다는 기준이 뭐냐? 여기는 대지 면적, 공장 대지 면적 기준에서는 5천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거나 또는 공장의 연면적, 건물의 연면적 크기에서는 1,500 미만을 작은 공장으로 보는 거예요. 산업단지는 당연하다고 보고, 산업단지는 규모에 따지지 않고 무조건 생산에만 전념하는 게 산업단지라, 산업단지는 무조건 적용 안 해도 되고요. 산업단지가 아닌 곳이면 작은 공장인데 대지는 5,000제곱미터 미만인 대지, 연면적은 1,500만, 반복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걸 작은 공장으로 봅니다. 그리고 6번은 연면적가 1,500 미만인 물류시설이에요. 이건 물류시설만 얘기하는 건데, 괄호 속에 주상에 설치하는 것도 제외. 주상에 설치하는 건 제외. 여러분, 물류시설도 그렇게 보는 거야. 물류시설이면 그 물건을 유통시키는 시설이기 때문에 이것도 작은 물류시설이면은 적용 안 해도 된다. 물건을 유통시키는 곳이라, 이렇게 보는 건데, 이건 대지가 기준이 아니고 연면적에서만 따지는 거예요. 연면적은 똑같이 공장처럼 1,000억 미만의 물류시설을 보는데, 주상에 설치하는 건 제외된다는 사실까지 아셔야 돼. 이건 공장은 생산에만 전념하는 것이지만, 물류시설 같은 경우에는 물건을 유통시키지만 물건을 맡기고 찾아가는 사람도 왔다 갔다 할 거 아닙니까? 외부 사람들이. 그러니까 녹지 비도시는 원래부터 아니라고 했고, 주상을 전제로 한다 하더라도 주상은 제외되는 게, 아무리 작은 물류시설도 주거나 상업지역에 있는 물류시설이라면 많은 사람들을 그래도 들락날락 해야 되니까 적용을 해야 되고, 물건 찾으러 맡기는 사람 때문에 해야 되고, 어디서만 안 하느냐? 공업지역에서만. 주상공 중에서는
주상의 제외니까 공업지역에 한다는 거야. 공업지역에. 그럼 공업지역이라면 공업지역에 해당된다는 얘기지. 아이 말이 자꾸 이래. 그러니까 공업지역에 있는 물류시설이면 주상처럼 사람들이 드나들지도 않으니까 적용할 필요? 없다. 없는 예로서 주상에는 해야 돼요. 작아도. 여기서 제외잖아요. 주상에는 해야 되고 공업에는 할 필요 없고 녹지 비두시라면 1번에 따라 할 필요 없는 거고 주상공이라더라도 주상에서는 여기서는 해야 됩니다. 물류시설이라면 제외. 자, 그 정도 얘기 10분 쉰 다음에 또 들어갑시다.